한국 정치의 좀 미래,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박용진에게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뵈려고 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은 따로 없고요. 제가 인사말 겸해서 제 의견 말씀을 드리고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현안에 대해서든 뭐 개인적인 문제든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뭐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질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느냐 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최근에 동시감세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감세로 경제 성장의 공격적인 포인트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감세라고 하는 건 좀 낯선 정책적 포인트였기 때문에 좀 내부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각오를 하고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법인세 감세를 검토를 하는 중에 자료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법인세 감세를 1%포인트를 하면 그 기업들의 투자가 0.2%포인트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KDI 연구 자료에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포인트는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법인세 감세 효과가 미국에 비해서 28%가 감소된 채로 나타난다. 왜? 미국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 경영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을 지배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익 추구의 성격이 너무 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저렇게 된 데에는 그 과도한 사익 추구와 또 총수의 독단적인 기업 투자 결정 그리고 기업 운영 결정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되게 많은 기업인들이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86억 원이나 되는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특혜성 가석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박용진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6년 동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모든 걸 쏟았는데, 그리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그리고 그게 우리 기업들이 해외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투명성의 확보인데, 법인세 감세라고 하는 경제활력의 포인트가 100%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로 가게 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나 이 원칙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많은 기업인들이 횡령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누구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가석방 대상이 됐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어제 그 소식이 들려온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우울합니다. 원래 제가 되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막 말도 많고요. 근데 우울하고 기분이 몹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슬픈 일이고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제가 메모해온 얘기 그냥 드릴게요. 전화 강원도나 사실은 주류와 서울에서 보면 변방에 있는
존재죠. 강원도도 변방의 지방자치단체고요. 박용진도 변방의 비주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원도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에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인구수는 정말 작지만 강원도와의 추억이 없는 국민들이 없고 강원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자신감, 열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돌근개 올림픽이 강원도가 세계적인 그런 지역으로 도시로 이렇게 이름을 날린 것처럼 저도 이번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아직 주류적인 마인드로 자리 잡혀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진보, 실력 있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진보는 뭔가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서만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낙인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박용진이 말씀드리는 이 유능한 진보는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으로 그 실력을 보이는 실력 있는 진보가 될 것이고요. 또 안보에서 역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불안한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그저 그런 후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5년 동안 주장해 왔었던 그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 해 최소 20조, 자기 임기 내 최대 60조 다 합치면 120조가 넘는 우리 세금을 동원해서 기본소득 정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재원 마련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이재명. 본인이 자신 있어 한다고 하는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도 기본주택 100만 호가 어느 역세권에 지어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 실력에서의 불안함, 그리고 전망에서의 불안함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책적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해갈 겁니다. 그저 그런 이낙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략적인 선택에서의 계속된 실패,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강행하도록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었던 부분에서도의 실패, 부동산 정책에서도 총리 시절에 실패를 맛본 패장으로서의 이낙연은 그저 그런 후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저는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그 포인트를 국부펀드와 동시감세로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반쪽짜리이긴 합니다만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도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말만 요란한 진보, 이낙연 후보는 무능한 진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은 공격적인 경제성장 정책, 국부펀드 전략, 그리고 바이미 6 대통령 동시감세 정책,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우리 국민들이 100년간 쓸 솥단지를 만드는 일에 제 임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솥단지를 만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솥단지 밑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그 솥단지를 만들든지 말든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서 그 두 분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금 시기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바이미6는 그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의 앞자리를 딴 겁니다. 바이미 6 네 가지인데요.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미래차, 그리고 6G라고 하는 그 산업 분야에서 이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바이미 6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해주셨는데 후보님 그 1차 경선에서 굉장히 규모 많이 받으셨고 불품 일으키셨는데 이제 2차 경선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1, 2간의 네거티브가 격화되면서 사실 주목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충분히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판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야, 뭐 이라는 어대명이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깼죠. 그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내부에서 판단을 할 때 박용진이 이재명 후보를 효과적으로 공격했다, 비판했다는 평가는 맞지만 박용진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때 8명, 9명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10분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박용진의 정책적인 비전을 좀 보이는 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캠프의 전략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이미6 대통령, 국부펀드 대통령, 그리고 뉴 DJ 노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유능한 진보 노선, 실력 있는 진보 노선 이것으로 새로운 진보를 한번 얘기해 보자. 왜 진보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느냐. 햇볕 정책을 주창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3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제1원칙이 뭐냐면 무력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가 이를 바탕으로 남북 화해 협력,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를 왜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뒀는지를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분명히 그 기치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의 좀 색깔을 좀 분명히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진보, 젊은 후보니만큼 새로운 진보를 명확하게 하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 후보를 뭐 공략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시간이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갔죠. 그것과 동시에 언론 보도도 자꾸 1, 2위 간의 이런 경마식 보도 이쪽으로 많이 가면서 좋은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씀드리는 그런 가치와 관련된 얘기는 다 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뭐 이분들이 점잖은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전 투구 수준으로 막 가면서 그만 흙탕물은 온데 다 튀어버리고 정책은 다 빛을 바래고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시들해져 버려서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이번에 특히 조폭 논란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라, 취해라, 후속 조치를 취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거는 그 조폭 논란의 앞장선 캠프의 관계자들 문책하시라. 그들이 후보의 입입니다. 입. 공보단장과 대변인입니다. 그 역할을
했는데 후보의 뜻과 다르게 했다면 당연히 문책 받아야죠. 문책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가신다고 그러면 후보가 시킨 일입니다. 후보가 사과하셔야죠. 그냥 나는 앞으로 네거티브 안 할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두 후보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또 휴가철도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관심도 다시 민주당 경선으로 모이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그 KBS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그 토론에서 그 공수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특히 1, 2위 후보의 이런 말만 요란한 진보, 또 무능한 진보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박용진의 실력 있는 유능한 진보의 비전과 정책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공수를 다 내일부터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재현 기자인데요. 네.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낭용, 홍남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셨듯이 후보가 특물 싸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책 대결로 가려고 해서 임시 휴전한 상태인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다시 후보 공천 과정을 또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신지 박용진 후보님께서 보시는지요?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좀 변해라, 변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계파 간에 이런 지리한 네거티브 논쟁이나 벌이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실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두 분이 그렇게 흙탕물 싸움 벌리면 다른 후보들이 성장하거나 그 각축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그 둘은 좋고 다른 후보들은 특히나 3위 후보인 박용진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그 흙탕물 싸움에 몸을 던지면 보도는 조금 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박용진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유능한 진보, 실력 있는 진보, 새로운 정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후보가 그 쟁쟁한 두 선배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나 하실 거라면 대통령 자격 없으니까 집에 가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십니까? 자격도 없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변화하는 민주당을 보여주시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뚜벅뚜벅 제 할 일 하고 제 할 말 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정도고 그렇게 해서 승부를 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확 그냥 난리가 나버려라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조폭 논쟁 나왔을 때 그 광주 쪽 그 민심은 거의 아연실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도 광주 쪽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1, 2위를 다툰다는 두 후보가 그런 식으로 정쟁하는 걸 보고 어느 지지자들이 좋아라 했겠습니까? 같이 죽자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도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치의 정치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오셨으니까 네. 강원도 진보의 비주라고 말씀하시지만 강원도도 진보의 비주특적 아닙니까? 네. 거기에 진보의 그러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똑같으세요. 보수적 국민이 어디 있고 진보적 국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그저 한포고복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저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 자산 이 5가지의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꿈꿀 수 있는 평범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 일이 내 평생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의 대상이 됐습니까? 이 5가지 소망을 한포고복의 그 작은 소망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치가 진보면 뭐 할 것이고 보수면 뭐 할 것입니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뭐 할 것이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뭐 할 것입니까?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 진보 그리고 인생 문제에 실력 있는 진보가 되지 못하면 저는 아무리 좋은 가치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는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 하나 때문에 이래야 되나? 예, 부동산 문제 하나 때문에 정권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때문에 정권을 잃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나이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로남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들 중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야기했었던 그 몇 가지 원칙들, 청문회에서의 낙마 기준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 총수들 가석방 해주거나 사면해 주는 거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러고 있으니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한들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웃긴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2017년에 다른 후보들한테 국정농단 세력 이재용 박근혜는 절대 사면 불가로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공동 공약으로 천명하자고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최성호 후보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고 본인의 선명성을 그렇게 요란하게 이야기해놓고는 최근에는 재벌이라고 그래서 특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서 대답할 때의 답변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입장을 바꾸거나 요란 떤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중요한 문제, 법의 상식, 사회적 정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쩜 그렇게 쉽게 말을 바꿉니까? 온갖 요란은 다 떨어놓고 정치적 책임은 그렇게 안 집니까? 내일 묻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KBS 대표님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강원도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가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보는 강원도가 가져가야 될 가치 그리고 변해야 될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강원도가 품고 있는 자연 경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어떤 그 재충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관광 그리고 자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찾아와서 자연환경을 즐기고 떠나기만 하는 관광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정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잘 이루어진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산업이 있어야 하고,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강원도는 심지어 도 내에서조차도 교통 인프라가 다 이어지질 않아서 춘천권 따로, 또 원주권 따로, 영동권 따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원주가 사람이 많고 인구가 이제 더 늘어나고 이러는 거는 원주 지역에 새로운 산업 기반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강원도에 이런 기존의 강원도의 장점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산업 기반들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단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SOC와 관련된 기반 산업 등은 특히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강원도 지역의 SOC 등 기반에 적극적 투자하는 중앙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의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통해서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과 잘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선 지사께서 방금 차담할 때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를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관련해서 예전에 이양수 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허영 도당위원장도 관련 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두 여야 국회의원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과 전망들을 가지고 계신 만큼 중앙 정치권에서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의 구상이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는 그러면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 게 좋겠다 염두에 두시는 기관이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갈 때마다 우리 지역 소외대 홀대한다 이런 서운함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근데 아마 성격들의 지역 발전과 성격의 맥을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 300에서 350개 정도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이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아직 어떤 걸 어디로 보낸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양경제로 세종을 행정 수도로 분명하게 하겠다. 서울과 세종을 또 두 개의 수도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외교안보 국방을 제외한 다른 부처가 그 관련 또 기관들이 세종과 충남으로 내려가는 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부펀드 전략과 관련해서 국부펀드가 세워지면 그 운용본부가 국민연금이 있는 전주로 가는 게 연관성이 제일 높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다른 기관들은 어느 지역으로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 기자님 질문에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정됐던 시간이 다 돼서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언론인께서도 이 경마식 보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1, 2위 후보들 간에 자꾸 저렇게 말싸움하고 정말
정쟁한다고 한탄하면서 이 정쟁 보도가 계속 나가는 게 정말 좀 답답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나도 한번 껴보자 이래서 막 저도 말 세게 하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인들께서 좀 경마식 보도보다도 어떤 정책과 대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 그리고 한국 정치의 좀 미래,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박용진에게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여러분들 또 뵈러 올게요. 감사합니다.